책의 이야기뿐 아니라 제 개인의 삶과 또 이번 전시의 주제처럼 고난이나 아픔, 슬픔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는지, 또 저에게 있었던 고난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작품과 이런 전시 프로젝트가 되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일부러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과 감사하게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었고, 또 그래서 1% 클럽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루이비통이 최초로 초청한 라이브 페인팅 작가 막 이런 것들로 많이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갤러리아 명품관 이런 데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올 이런 곳에 VIP 분들께 이제 비공개적인 작품을 또 선물할 때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용카드에 작품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하신 연예인분들의 인물화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는 소망의 작품을 그려서 이렇게 히딩크 감독님이나 박지성 선수와 함께 월드컵 홍보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또 FC 바르셀로나가 내한하셨을 때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스트릿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요. 잠깐 보시면 제가 거리에서 아까 10분에서 25분 사이에 빠르게 그림 그린다고 한 거 1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파리 개선문 앞인데, 이때 저희 딸이 13개월이 됐었을 때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딸이 유모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빠르게 이렇게 그리는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슨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완벽주의적인 강박이 있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 작품에만 집중하는 퍼포먼스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2층 가시면 실제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작품으로 사람을 안아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명품 브랜드들과 했던 퍼포먼스를 거리로 가져가고, 또 선교지나 빈민가의 거리로 가져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활동하는 야나나 홀트와 이렇게 사회공헌적인 일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또 홀트에서 열심히 또 빛의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또 제가 크리스찬이기도 해서 마커스 워십의 이런 앨범 커버 작업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재작년에는 이렇게 세비섬에서 개인전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오늘 소개된 돈비풀드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매체에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러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세상이 저에게 붙여준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이력들이에요.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보도자료들에는 자이언제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소망을 그려내고 사람을 향한 시선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되게 좋고 멋진 사람처럼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저에게는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수 있는 타이틀에 불과한 어쩌면 작가의 이력이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화려한 키워드가 아니라 제 삶의 이력입니다. 제 삶은 여기에서 제가 소개한 것과는 다른 삶이었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청소년기 때 한부모 가정의 자녀였고, 어머니께서 희귀병으로 13년간을 투병하시다가 3년 전에 떠나셨고, 저도 희귀난치성 질환인 루푸스를 투병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또 작은 암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경과를 보고 있고, 지금 또 6살의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렇게 화려한 이름들을 가지는 게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책의 이야기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비풀드 속지 마세요는 결국은 제 주어진 삶을 완주하고자 하는 소명과 제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가장 좋은 삶으로 수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삶을 이렇게 제 작품들처럼
주어진 예측 불허한 고난들을 나를 입혀서 나의 특별함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을 닮은 푸른빛을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알든 모르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누군가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은 부모님이 주신 환경 혹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지니고 태어난 환경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는 화가를 어렸을 때부터 꿈꿨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릴 수 있었거든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런데 제가 가진 이 푸른색은 저에게 좋은 색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도박 중독이 있으셨고, 초등학생인 제가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이렇게 손에 칼날을 잡아서 피가 났을 정도로. 그런데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걱정한 게 아니라 싸우던 중이셨으니까 제 손만 보셨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만큼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이제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참 아버지께서 잘 견뎌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아버지께서 제가 중3 때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세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안 그래도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나시면 보험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더 큰 빚을 가지게 됐고 한부모 가정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청소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고난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바람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진 푸른색은 더 짙고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은 항상 저를 좀 어두운 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제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떠나간 날 만든 그 고난과 피해가 너무 커서 엄마랑 저는 더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이 우리를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제가 가진 푸른색 중에 가장 짙고 어두운, 제가 도달하기 싫은 그 바다로 빠질 것만 같은 추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버티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삶이 또 어려움이 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르바이트가 가난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속도를 늦출 뿐 조금씩 더 절벽 아래로 바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되게 일찍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살아가다 보면 왜 부모님께 너무 사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잘 지원받고 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부러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꿈이 많았고 삶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집의 희망은 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반대되게 대조되게 절망스러운 제 환경을 보게 되니까 청소년기에 너무 큰 방황을 하게 됐어요. 일단 부모님을 당연히 이제 원망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도 연약하셨기 때문에 아빠의 죽음을 잘 수용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저에게 표출이 돼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시기 전날 제가 엄마랑 사춘기가 와서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약간 이런 실언을 하시면서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틀어지면서 안 좋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20살이 딱 되고 대학을 합격하고 21살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못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걸리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퓨니는 또다시 큰 바람을 맞이하게 돼요. 바로 엄마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건데요. 이 손해 위축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파킨슨과 루게릭 사이의 병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점점 서서히 몸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침상에서 이 숨을 쉬는 폐근육까지 굳어져서 숨을 거두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엄마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미웠어요. 왜냐면 암이나 이런 것들은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병에는 보험금조차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고난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고 부모님이 제 부양가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왜 내 부모는 나한테 이런 시련만 줄까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삶이었는데 퓨니가 이제는 그 절벽에서 무거운 바퀴까지 지고 살게 돼요. 그러면 아마 더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곳에서 엄마랑 저 퓨니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죠.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푸른색이 너무 싫어서 정말 지우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적 방황을 하게 되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을 보게 돼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저 친구들은 너무나 화사하고 밝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예술계에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유복하고 화려한 빨간색, 노란색 이런 멋진 친구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삶을 모방하듯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면서 제 정체성을 잃은 채 이렇게 여러 색을 덧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3가지 이상의 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검은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제 색을 잃어버려요. 이 퓨니도 이렇게 검게 되고 다른 색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퓨니에게 바람이 불어요.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20살 초반에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 루푸스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게 됐더라고요. 이 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셀레나 고메즈가 갖고 있는 병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왜 행복전도사라는 최윤희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행복을 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지병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분과 이제 안 좋은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가진 병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을 앓게 되고 20대 중반 초반에 이제 저는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쫓아가고 싶었던 그런 화려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빛날 때 우리 곁에 왔다가 우리가 어두워지면 떠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 퓨니는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깃든 절망을 느끼게 되죠. 결국 다 도달하기 싫었던 그 짙은 바다, 절망, 죽음을 의미하는 그곳에 내 얼굴이 비칠 만큼 가까이 다다르게 돼요. 이때 저는 정말로 살아갈 소망을 잃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이 우리 집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조금 교만하고 거만하게. 근데 이제 제 몸이 망가져 버리니까 조금만 무리를 해도 바로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인가 입원을 했을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그때는 엄마도 장애가 심해지셔서 휠체어를 타시고 친오빠도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길 원해서 커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침대에 계신 할머니들이 막 드라마 보시듯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가씨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장애인이고 저 아가씨도 못 고칠 병에 걸렸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픈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슬퍼하고 절망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렇듯이 이 퓨니도 도달하기 싫은 이곳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동화책에서 갑자기 그 짙은 바다에서 반짝이는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둘씩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도달하기 싫었던 그곳이 짙은 바다가 아니라 푸른 하늘이었던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180도 다르게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이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만 안 좋은 것을 줄 리가 없다? 너무 사는 게 억울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신앙이 있어서 기도라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줄 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 나에게 준 것들을 한번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라고 조명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모든 것을 좀 감사와 특별함으로써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제 생과 제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니까 끝없이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빠르게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보니까 이 퓨니가 겪었던 아버지가 없어서 짙고 어두운 색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덕분에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부모님처럼 곁에 계시려고 해주셨던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친구의 아버지들도 그렇고 좋은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삶에서 만난 좋은 어른들이 또 저를 돌봐준 저희 엄마를 챙겨주신 분들이 더 따뜻함을 가진 전 진짜 혈육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취업을 할 때 보니까 제 나이에 가질 수 없는 스펙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기술들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57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입사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저의 스토리와 제가 쌓아온 스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제 삶을 작품처럼 바라봐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마다 종류가 다를 뿐 다 자신만의 나뭇가지를 겪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또 그런 특별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겪은 고난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대지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부러워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저를 보면서 와 부럽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너는 엄마가 되고 나이가 먹었지만 네가 하는 일들과 너의 색이 너무 명확하고 너의 삶을 살고 있지 않냐면서 저에게 오히려 제가 걸어온 길을 부럽다고 하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제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에게는 아픈 엄마가 있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엄마인데 부양을 하면서 십몇 년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 엄마는 마음이 건강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많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랑 자녀랑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몇 살이건 간에 우리 엄마가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엄마도 내 자식이지만 다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상처도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서로를 핥히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제가 엄마가 막 저한테 또 안 좋은 말들을 하시고 하는데 그 엄마를 바라보는데 너무 어린 소녀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작품들에 보면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친구들을 그린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우리들의 어린 자아를 나타낸 거거든요. 엄마를 바라보는데 아,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런 사랑밖에 받지 못하셨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는 아직 겁이 나셔서 사실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밖에서 나오신 자녀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결핍을 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엄마만 초등학교 끝나자마자 일을 하시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고등학교를 가고 했는데 이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결심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많이 편찮으셔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엄마 뒷모습을 보는데 그 작은 소녀처럼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내 부모가 나에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을지언정 그건 부모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이고 죄가 있다면 그분들의 죄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동일하게 나쁜 딸이 되는 건 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하던지 간에 나는 좋은 딸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결심을 했고요.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삶이 최고의 삶을 주신 거라면 내 부모가 나한테 최고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삶을 다시 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머니께 딱 붙어서 어머니한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도 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사과받고 싶은 것은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이랬잖아 사과해주세요 하면서 사과를 받기도 하고 그런 구태여 하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이 위에서 보셨던 삶의 순환과 하모니 작품 보셨죠? 제가 제 딸의 태어남과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한 작업인데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 너무 특별한 재능이 되었어요. 아티스트를 하려면 또 작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능은 사람의 삶을 공감하는 너비와 깊이를 갖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 사람들만 이해해도요. 생을 포기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도박이든 무리를 일으킨 사람, 또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정서의 고난을 겪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 또 가난한 사람,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양분이 제 삶 가운데 가득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티스트로서 진짜 훌륭한, 너무 좋은 가족에게서 태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저는 집에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그냥 너무 외롭게 사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병원 천장을 보고 이렇게 가게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우리 딸 기저귀를 갈고 엄마 기저귀를 갈면서 끝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서 작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 고난이 결국은 꽃을 피워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홀트라든지 어디든 가서 부모와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고난에 대한 피어냄을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위로의 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 떠나심이 완전한 이별같이 느껴지지 않고 제 안에 어떤 스토리, 영감, 그리고 사랑을 이겨낸 혹은 사랑을 완성한 어떤 열매같이 제 안에 남아서 오히려 육신의 동행은 끝났지만 이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이해하면서 생겨난 이 영감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작품으로 피어나면서 동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이 주인공인 퓨니는 꿈꾸던 대로 화가가 되었어요. 근데 초록색도 빨간색도 노란색도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파란색 그대로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그림체를 가지게 됐죠. 옆에 보이시는 이 작품들이 나다움이라는 작품이에요. 저에게 이 바람들이 어떤 특별함을 남겼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엄마의 오브랜 투병으로 인해서 제가 어머니의 소중함 그리고 어른 세대, 삶에 대한 소중함과 순환을 이해하는 특별함을 얻게 돼서 여러분이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은 삶의 순환과 하모니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도슨트를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이 작품만 설명하고 가면 여기 위에가 부모님의 삶, 아래가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삶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우리들의 키가 자라고 사회적 능력이 자라고 정서적인 어떤 성숙도가 자라고 할수록 부모님은 반대로 이렇게 역순환을 이뤄서 마지막에는 갓난쟁이 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세상을 떠나죠.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됐을 때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여기를 병원 천장으로 그렸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비난보다는 소망을 담자 해서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보다 더 사랑스럽게 엄마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을 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전시 이름이 한 사람을 위한 전시인데요. 화려하고 찬란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너져 있고 연약한 우리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나만 아는 그 작은 우리들을 표현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을 때도 모두가 아무도 외롭지 않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가 작품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가 삶의 이면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견뎌내고 있는 고난을 향한 싸움을 이해하고 응원하면서 더 하나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익숙한 천국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2년 전, 3년 전 세비섬에서는 91분의 어머니들의 리즈 시절, 젊은 시절의 사진을 자녀분들께 신청받아서 이렇게 6m 벽을 작품으로 가득 채워서 이 자리에 실제로 많은 엄마와 자녀분들이 오셔서 화해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매개로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하는 삶이 없었다면 제가 엄청 어리진 않지만 제 나이에 이런 작업들을 하거나 이렇게 소망과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이게 저에게 심긴 첫 번째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예술을 꿈꿨지만 너무나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저에게는 삶이 모두에게 예외가 없듯이 모두에게 예술의 위로가 예외 없이 닿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만한 장면들만 그리고 나의 삶이자 여러분의 삶을 그려내는 그림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가난했는데 예술가를 꿈꾸다 보니까 해외를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쵸? 그래서 한때는 미술을 그만두고 승무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면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글은 거기가 아닌지 최종에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거기에 넣던 원서를 제가 합격했던 대기업에나 이름만 바꿔서 넣었는데 그게 합격을 했는데 이 회사가 특이하게 합격 후에 4개월의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동기랑 45일간의 유럽과 미국을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기작이 되었고 이 그림체가 여러분이 저를 잘 알아주시는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했던 콜라보레이션 그림체가 10년 전부터 되어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더 작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줬죠. 결국 저에게는 엄청 큰 장점인 가난한 마음이란 것을 얻게 해주는 게 제 특별한 환경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아기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엄마가 아파서라는 핑계로 제 꿈을 포기했다면 지금 저는 또다시 아기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려져 있는 작품처럼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삶의 영역 중에 역할의 수용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이 버겁더라도 계속해서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죠. 힘들지만 계속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맷집이 아마 엄마를 간병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길러졌던 저의 특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엄마 때문에 이해하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 긍휼함, 그리고 제 가난 때문에 제가 예술을 가까이 하지 못한 서글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거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이런 분들을 그려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의 이제 빈민가 쪽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예술로서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처럼 이 나다움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도슨트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붓터치를 먼저 해요. 여기 보시는 작품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작품을 찍어서 인물 스케치를 하고 가장 부합되는 인물을 그려서 완성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 붓터치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끔은 실수처럼 보시면 물감이 튀겨나간 작업도 보이고요. 구멍이 뚫린 작업도 보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검은 작품을 보시면요. 아이의 오른발 보이시죠? 저기가 사실 저는 검은색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도구가 갈라지면서 구멍이 생겼었어요. 근데 삶이 주는 것들은 저렇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 인물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의 오른발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주어진 삶을 수용해서 나를 입혀서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신뢰하다 보면 내가 예상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게만 주어진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작품을 이어가고 있어요. 작품 중에 오른쪽에 이관에 가보시면 일상의 위대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살아가는 게 힘든 걸 너무 일찍 알아서 중학교 때도 항상 눈을 뜨면 다시 감고 싶었던 날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기 오신 분들도 저랑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 예외 없는 고난을 지고 살고 계시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려면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한 자신의 대지를 뚫고 피워내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너무 사소하게 치부해요. 이걸 못하면 그 정도도 못하냐? 하면서 비난이 쏟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위대해서 저는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장면들을 포착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색채로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했던 재료로 그런 스타일의 기법으로 사소한 일상을 가장 화려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작품에 갓난아기가 있어요. 이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점점점 자라나고요.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삶으로 가는 모습을 작품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다는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에요. 제가 살아내는 게 너무 만만하고 쉬웠다면 이런 작품들을 할 수 없었겠죠? 말씀드렸듯이 간병과 제게 주어진 삶과 역할을 동행하는 것은 엄마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제 꿈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이렇게 엄마와 저의 삶,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닮은 작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선 특별히 힐링 낫 하이딩이라 그래서 아픔과 슬픔, 고난과 어떤 삶이 주는 모진 것들을 한 송이 꽃 속에 꽃잎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치유하고, 치유하는 버티는 정도에 머금는 것이 아니라 피어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어낼 것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까지 전시에서는 치유한다까지 해서 멈췄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피어남을 확신하는 소망들을 그려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속에서 꽃잎이 하는 일이 무수한 주름을 접는 일이래요. 그게 꽃잎 입장에선 너무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주름이 없으면 피어나다가 찢어져 버리겠죠? 저는 이 아픔과 고난, 슬픔 같은 것들이 피어나기 위한 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작품 2층에서 보시면 제 작업 중에 가장 밝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꽃잎을 그린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꽃잎의 주름주름, 그 접어진 것에 집중한 표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작품은 아픔 덩어리를 그린 겁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아픔의 미래가 이 피어남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죠. 결국 이 주인공이자 또 저는 이제서야 제 푸른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가족이 남긴 내가 가장 싫어하던 나에게 주어진 삶이 결국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특별함이란 걸 알게 되죠. 부모님이 저는 너무 빨리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이 삶을 떠날 수도 있고, 인정하기 싫은 어떤 고난이 되는 일도 있겠죠. 제 자녀에게 제가 고난이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속을 뻔했던 것은 이 고난, 바람이 우리를 부서뜨리고 추락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180도 돌려보면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불어올려주는 바람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삶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주잖아요. 종류를 바꿔가면서. 결국은 가끔은 저도 사실 이 전시를 준비할 때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고난 앞에서 제가 이 전시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결국 삶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도 또 다시 내 푸른색이 짙은 바다처럼 보이는 날을 주고 삶의 밤을 결국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다시 아침이 온다는 걸 지금은 안다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 내 이름은 퓨니야. 넌 이름이 뭐니? 너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 뭐라고? 누가 너의 색이 형편없다고 말했다고? 속지 마. 너는 정말 멋지고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어. 넌 정말 아름다워. 라는 이야기로 이 책이 끝나지는데요. 인생의 바람, 고난 이것들이 우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여정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환경인데 이런 멋진 타이틀을 가지게 됐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꿈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타이틀들, 뭐 명품과 함께한 퍼포먼서, 또 이 전시 작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타이틀이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제 주변 혹은 제 일에 의해서 한순간에 제가 언론에서 안 좋게 묘사될 수도 있고 모든 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성공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두는 게 아니라 태도에 두자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주어진 삶과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유익함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피어날 우리들을 놓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살아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보면 굉장히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혼자 딸을 키우다 보니까 되게 서글퍼질 때도 있거든요. 친정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거긴 하더라고요. 같이인 것 같지만 혼자이고, 하지만 또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결국 각자가 자신만의 싸움을 해야 하고 주어진 삶을 완주하는 건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길을 다정하게 응원해주는 우리 서로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무 외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렇게 색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회색인데 이걸 흰색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제 옆에 흰색이 오면 그제서야 제가 회색인 걸 알겠죠? 또 제가 다크 그레이, 짙은 회색인데 제가 검정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제 옆에 검정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꽤 밝은 회색인 걸 알게 되겠죠. 이렇듯 고난이란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이 너무나 나락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전쟁터 속에서 살으라고 한다면, 그 삶과 바꾸자고 한다면 가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타인의 고난과 비교해서 나를 만족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은 어떻게 바라보면 나쁘지 않은 삶이고 누군가들이 꿈꿀 만한 꽤 괜찮은 삶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의한 삶은 늘 예측 불가한 것을 주는데요. 그 주어진 삶에 이렇게 나를 입혀서 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확언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너무 멋진 분들이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이면에서는 각자 주어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 없는 싸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면 그 이면의 아픔을 조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바람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주는 바람에 맞서 승리의 오늘이라는 일상을 피워내고 계심이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속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진솔하게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책 소개는 좀 끝났고 이제 Q&A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 되게 많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저희 이사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신데 그 아이셔서 그래서 표정이 이러신 거예요. 굉장히 네, 굳어 계시는데 원래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이렇게 웃으시니까 멋있으시죠. 우리 이사님 용기 한번 주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좀 이어나가자면 네. 현장에서 Q&A를 받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먼저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페인트를 처음에 먼저 하고 페인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림을 어떤 걸 그리면 좋을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페인트 색깔을 생각하고 정하시는 건지. 페인트 색도 동일하게 크게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방에 가서 그냥 눈에 들어오는 색감들을 그리고 가끔 고민할 때가 있긴 하죠. 어느 날은 푸른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고 근데 그리다가 이거 혹시 너무 파란색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획을 하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려는 애를 씁니다. 위에 보시면 제가 건축물 그린 작업 보시면 엄청 계획적이게 그려진 그림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하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색조차도 계획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양품 콜라보를 처음 하시게 되기까지 어떤 작업물들을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런 작업물이 없을 때 이제 제안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입사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개인 작품으로 그냥 회사에서 상관없이 하던 작업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가 연관해서 좀 뭔가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가시면서 기획을 하는 건지. 네, 제가
이렇게 아크릴이라는 서양 작업과 재료와 먹을 쓰잖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서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쓰는 게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런 기법으로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 배낭여행에서도 그렇고 일기장 뒤에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그림체만 가지고 있을 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활동을 드러낼 계기가 없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한화그룹에서 그 중에서도 갤러리아 백화점의 명품관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이너지만 배고프지 않고 고운 것만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고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아침마다 들어온 해외 신상들이 이렇게 마주하고 살아가던 중에 그냥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화가를 꿈꾸고 했던 이유가 나중에 이제 훌륭한 아티스트가 돼서 이제 저와 같이 힘든 시기를 겪는 청소년이나 사람들에게 예술로 위로를 전해야지라는 꿈이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거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 만족할 수 있는 내 재능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먼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생계가 걱정이 됐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원래 이제 그 회사는 해외 유명 작가들 그림만 이제 백화점에 디스플레이에 쓰고 하셨는데 기간이 너무 없고 해서 내부 작가들, 내부 디자이너들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퇴사를 결심했고 그래서 제 그림체로 비바 이탈리아라는 그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한 달인가 앞두고 2달 앞두고 명품관 전체에 제 작품이 걸리고 막 조형물이 다 제 작업으로 서지고 막 이런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승진을 했고 그 다음 달에 예정한 대로 사표를 냈어요. 너무 어렵지만 너무 아까웠어요. 월급이 100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을 정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그림체로 그냥 그림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그림을 보시고 저도 모르게 이제 비바 이탈리아를 했던 작가라는 타이틀이 더해지다가 정말로 우연한 계기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기획안 뭐 이런 게 좀 약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딩이란 것에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뭐 기대 효과부터 이제 보고서를 써서 이제 제 작품에 어떤 기획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